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4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물건이라는 의미의 이 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이라는 의미의 건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6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물건이라는 의미의 이 건자는 이거 자체가 물건의 개수를 세는 단위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건 하면 사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뭐뭐에 관한 건 그러면 그러한 사례, 그와 관련된 사례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례의 수를 얘기하고요. 또 이제 비공식적인 언어로는 뭔가 트집을 잡았다, 트집 잡힐 일이 생겼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건수 잡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올가맬 발목을 잡을 일, 핑계를 찾았네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체가 아닌 대상을 전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시작되거나 성취될 제약 사항을 얘기하고요. 자격이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원을 모집하면서 응시, 응모,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시험에 응할 자격, 조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라는 뜻이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생각지 않게 터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형사적인 측면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것을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의에 붙여서 토의 또는 결의를 해야 될 사항을 얘기합니다.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대상이라는 뜻인데 실제 그런 의미보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조건, 자격이라는 의미로 오히려 더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생겨난 물건이라는 의미의 상대 개념으로는 원재료라는 의미의 재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가리키다 라는 의미의 지자를 들겠는데요. 가리키다 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와는 현격히 차이가 나죠. 가리키다 라고 하는 것은 디렉션이란 뜻이고요. 가르치다 라고 하는 것은 티칭이란 뜻입니다. 역시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손가락으로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에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방향을 가리키다 라는 의미의 지향이라는 의미, 그리고 손가락이라는 의미의 지자가 되겠습니다. 지시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뜻에 따르게 강제하다 라는 뜻이고요. 지휘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전반적인 사항을 통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적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꼭 집어내다 라는 뜻이고요. 지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치다 라는 뜻인데, 이 단순히 티칭과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도는 가르쳐서 그런 방향을 따르게 한다라는 밑바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지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에 끼는 고리를 얘기하고요. 지도자는 그 팀의 리더를 얘기한다. 지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를 들어서 수준 이하인지 수준 이상인지 또는 높은 수준인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수치로 된 하나의 지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에 약속된 범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방향을 지시하는 지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말로 표현하다 라는 의미의 화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영자가 되겠는데요. 이 영자는 단어의 처음에 나올 때 역시 영이라고 읽는다는 것은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적인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세, 스물넷에서 총 2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영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물리적으로 만지거나 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의 어떤 정신적 측면 또는 우리가 신과 관련된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 영이라는 말과 같이 쓰일 수 있고요. 첫째로는.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영혼이라는 개념은 죽은 뒤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영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노력을 하거나 어떤 것을 계획해서 생겨난 생각이 아니고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하고요. 영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똘똘하다. 영악하다라는 말은 통상 어린 사람한테 씁니다. 네, 똘똘하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러나 그 저변에는 나이에 비해서 본인을 방어하거나 또는 이득이 되는 일을 찾는 거에 능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선 영악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좋은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영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기대치를 넘어선 기적에 가까운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혼을 얘기하고요. 또 망령되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하는 말이 합리성이 없이 신적으로 볼 때 신성 모독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라고 하면 기독교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하고 직접 교류를 하시는 신격인 성령님,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간의 정신세계와 하나님과의 통신,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을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에 민감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영장류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신적 세계를 가진 동물 해서 영장목, 종속과목 강문계라는 그 생물 분류에서 영장목에 해당하는 동물들, 영장목에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원숭이라든지 침팬지, 고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이라는 의미의 상대적인 개념은 육이라는, 고기라는 의미의 육이라는 단어를 그 한자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 및 한국어 단어의 한자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